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여기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6.25 전쟁에 숨겨진 진실과 교회의 교훈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은요, 이 한 주제마다 보통 1시간 반씩 해야 되는 주제예요. 근데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만 그냥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본래는 한 6시간씩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2시간 만에 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북한군이 점령한 후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 여러분 6.25 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6.25 전쟁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남침을 했어. 그랬는데 남침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못 막아가지고 막 그냥 급속도로 밀려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시 이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또 16개국 유엔군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이렇게 겨우 막고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고지전을 하다가 그냥 휴전했다. 이 정도로 대충 알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군인들 간에 전투했구나. 북한군이 내려오고 국군이 가고 유엔군이 가고 중공군이 가고 이렇게 군인들끼리 또 국제전쟁의 형태를 띠고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마을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무슨 전쟁이, 왜 그걸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알죠? 국군이 지금 얼마나 죽었냐 하니까 13만 명 얼마 정도 죽고, 그 다음에 유엔군 토탈 합치면 한 5만 몇천 명이 죽고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냐 하니까 20만 이상이 죽은 거야. 근데 도대체 이게 민간인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죽은 데서 민간인이 20만 명이 넘네. 20만, 한 12만, 그러다가 20만, 30만, 한 30만, 40만 정도 죽었어요, 민간인이. 근데 민간인이 어디서 죽었느냐? 민간인이 어디서 죽었냐, 그 많은 숫자가. 분명히 어디선가 시체가 발견됐겠죠. 어디서 발견된 거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민간인이 자살하려고 낙동강 전선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가지고 죽여주세요 하고 들이밀었을까? 어디서 죽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누구한테 죽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현상의 진실을 알려면 마을로 데려가야 돼, 마을. 왜냐하면 민간인이 죽은 것은 전투 현장이 아니었어요. 낙동강 전선도 아니었고 백마고지 전투도 아니었고 장진호 전투도 아니었어요. 거기는 군인들이 죽었어, 서로 싸우다가. 그런데 민간인이 죽은 것은 어디냐 하면 마을이었어요. 저 후방 마을, 개울가, 우물가, 방공호, 그 다음에 구덩이, 이런저런 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음침하고 이상한 구렁텅이가 있으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누가 이런 사람을 죽였나? 왜 죽였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의 진실을 파헤치려면 거시적으로 국가 군인들 간에 싸우는 전쟁과 국제전적인 측면만 보면서는 절대로 이 전쟁의 성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전쟁, 어떤 전쟁의 현상이 마을에서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궁금하죠? 서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함락됐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하다가 피난을 못 간 이 모윤숙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6월 25일 일어나고 서울이 함락된 것은 3일 뒤인 6월 28일입니다. 새벽에 이미 북한군이 이제 서울로 이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제 막 수유리해가지고 서울대 해화동 이제 서울대 의대 앞을 해가지고 막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그때 본 광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공산군 대열이 오토바이를 타고 노도 광풍처럼 깃발을 흔들며 호기있게 행진하고 길가에서는 시민들이 어느새 마련했는지 적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어요. 적기라는 건 붉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인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북한 깃발이에요. 그걸 흔들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든 대한민국의 시민이었던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 북한 만세를 부르다니.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이 서울에 딱 등장하자마자 아이고 이제 대한민국 끝났네. 이제 북한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서울 내에서 뭐냐면은 그동안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야, 우리의 이제 진짜 공산 세상이 왔네 그러면서 북한 깃발을 만들고 만세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어느 쪽도 어디로 갈까요 하다가 이제 북한 세상이 왔네 그러면서 또 막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해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하면서 막 마루 밑으로 그 다음에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숨고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현승종 총리라고 노태우 정부 때 마지막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 당시에 서울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근데 북한 서울 점령할 때는 북한군이 많지 않았대요. 왜? 북한군은 저쪽에 전투하러 가야지. 마을 점령하는 데는 북한군이 많지 않아도 소수만 왔다는 겁니다. 대신에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이 좌익분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좌파라 그래요. 공산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도 점령하고 남한에 있던 자본주의 세력, 이걸 우파 세력, 요즘 말로 하면 우파 세력들을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이제 그때가 되니까 뭐냐면 이런 젊은 청년들 있죠. 다 잡아다가 이제 북한군에다가 막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 그래서 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때가 돼 보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좌익분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때 북한군이 인천도 점령하고 서울도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북한군한테 전부 다 안내원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여기는 시청이고 여기는 경찰서고 다 안내하고 접수하고 저 사람이 반동분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반동분자고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고 이거는 자본가고 이거는 부자고 이거는 경찰 가족이고 그래가지고 살생부를 만들어. 죽일 놈 살릴 놈 누가 만드냐? 동네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6.25 전쟁을 겪었던 많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때가 되니 북한군보다 이웃이 더 무섭더라는 거야. 북한군은 뭘 몰라?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경찰 가족인지 군인 가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난을 많이 갔잖아요. 피난을 갈 때 골목마다 길목마다 뭐냐면은 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다 검색을 하는 짐수색을 하는데 북한군이 검색할 때는 통과되기 쉬워. 약간만 거짓말하면 되니까. 어디 가는데? 그러면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요 동네 저 이웃 동네에 지금 마을에 간다. 그러면 그래? 그럼 통과.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딱 검문을 할 때는 어디 가느냐 물어요. 내가 저 아래 동네 간다 그러면 누구 만나러 갔냐 물어. 통과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왜? 그 동네 사람이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비참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네 사는 좌익들이 인민위원회라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알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지금 요즘 말하면은 지금 좌파들이 만들고 있는 주민자치회 알아요? 그게 바로 인민위원회하고 또 같은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는 뭐냐면 그 사람 거기서 이제 완장차고 앞잡이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에다 투입을 해요. 그래서 북한군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주력부대의 70%에서 80%가 남한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반동분자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형무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쓸만한 인재들은 뽑아가지고 북한군을 데려가고 이런 짓을 한 게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서울에서요, 을지로에서 출판사 사장했던 분인데요. 이 인민재판소의 재판장이 누구냐 하니까 이 출판사의 노동자가 재판장이 된 거야. 근데 그러면 인정사정을 봐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정이 들면은 봐줘야 되는데 노동자가 이 재판장이 되고 사장이 이제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됐는데 인정사정 없어. 바로 사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군중이 벌벌벌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끝난 후에 아마 이 사람을 차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냥 차에 끌고 다니가 처형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겨우 살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인민재판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15만 명이나 투입했다고 합니다. 다 총알바지로 썼다. 근데 누가 이거를 했다고요?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동네 좌파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고요. 1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되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쓸만한 인재들 이제 국회의원이나 교수, 교사, 그 다음에 학생 좀 쓸만한 북한이 앞으로 전후복구 사업을 할 때 써먹을 만한 인재들은 다 북한에 끌고 갔는데 얼마나 끌고 갔냐 8만 명이나 끌고 갔어요. 철사줄로 손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56년도에 노래가 있어요. 저기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미아리 눈물고개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가던 이 곡이에요. 미가일 곡이. 사실은 그때 수기 탈출하에 성공한 사람들 수기를 읽어보니까 그때 그 철사줄에 묶인 채로 그거를 풀고 도망갔을 때 그 긴박감을 저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들을 동네에서 잡아들였나 하니까 바로 그 동네 좌익이었다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형무소에 가두고 그 다음에 내무서 유치장,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뒀던 사람들을 북한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다 보니까 북한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가두어 두었던 사람 다 처형하라고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잡아두었던 형무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형을 했는데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면 대전 형무소입니다.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학살했어요. 구덩이를 다 파괴해놓고
그 구덩이 다 파자마자 자기 보고 파라는 거야. 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 해가지고 총으로 갈겨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비극적인 죽음, 어디서 누가 잡아들였나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수복, 서울이 되찾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부터 13일 만에 서울이 되찾아지자마자 얼마나 기뻐요. 그동안에 공산주의 3개월 동안 마루 밑에서 숨고 그 다음에 산 밑에 도망가 있고 굶주리고 옷도 못 갈아입고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다가 서울이 수복됐다,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막 모든 곳에서 기뻐가지고 막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국군 및 유엔군 환영대회를 개최했어요. 여기는 대구의 장면인데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유엔군 국군 서울 수복을 환영하는 대회가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환영 행사가 그 엄청난 민간인 학살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울이 수복대가 기뻐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왜 이 후방 마을 곳곳에서 엄청난 이 비극적인 시신들이 발견됐냐 이거예요. 충주에서 일어난 이 집단 학살 사건이고요. 언제냐면 9월 29일 9.18 서울 수복 이후입니다. 또 전주, 또 경남 진주, 구덩이, 그 다음에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이런 곳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북한군이 이미 북한으로 후퇴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죽였냐? 북한군이 죽였나? 북한군은 이미 아까 다 총살하고 다 해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남은 세력들이 죽인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였을까 하면 그 증언자의 증언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지금 북한군이 올라가면서 사람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한 내에서 그동안 3개월 동안 북한군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마을의 좌익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야, 큰일 났네. 국군이 오고 유엔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자기가 3개월 동안 그 동네 좌익들을 많이 죽인 학살이 이제 그거에 드러날 것이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다 보면은 나도 이제 처형을 당하겠지. 그러면 내가 했던 범죄를 아는 사람을 일단 증거인멸을 해야 되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북한군도 이미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막 죽이는 거야. 그때는 나도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죽일 때 가담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보세요. 국군이 오고 미군이 오고 하면서 당시 우익 유가족들이 다 보복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였지. 빨치산들은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 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빨치산들에 의해 처형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처형하게 개울을 데려가다 보면 이미 80%쯤은 죽은 사람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공포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곳은 전라도 영광군입니다.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냐?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영광군의 백수면의 장맹룡 씨라는 사람은요, 바로 10월 달 안에 6천 이내에 3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집단 학살당했다. 얼마나 몰살을 당한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염산면입니다. 염산면.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염산교회에는 77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유는 영광군 영광군청 영광읍에서 실시한 유엔군 및 국군 환영대회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빨치산들이 이거 죽여야지 해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애국적이고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빨치산들이 저 목사 죽여야 돼 해가 교인 가정에 숨어 있는 그 목사를 적발을 해가지고 아들 보고, 그러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 있는 8명이 있는 가운데 아들 보고, 그 알죠? 요새 우리 장작 있죠? 장작을 아들한테 딱 주면서 아버지 패 죽이면 너 살려준다. 그 아들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때려 죽였어. 아들은 나중에 숨이 붙어가지고 겨우 살아서 염산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림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군 복장을 하고 사람을 죽인 거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고 그 지역 좌익들이 죽인 소행입니다. 염산교회 옆에 야월교회는 65명이 전원 학살당했습니다. 거기도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고 그 동네 좌익들이 죽였어요. 영광군만, 그러니까 신앙군에도 가보면 정돈이 뭐니 문중경 전도사님 있는데 가보면요, 그거 다 좌익들이 죽였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호남에 가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 사실, 그 동네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을 자꾸 감추려고 해. 그러면서 북한군이 죽였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이 죽였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감추는 통에 대한민국 앞에 닥쳐오는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6.25 전쟁 때 일어났던 마을의 그 슬픈 사연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앞에 지금 다시 마을에서 지금 그런 악령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마을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겁을 주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호남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광군에서 2만 몇천, 주사파의 발생,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주사파 80년대에 우리가, 여러분들 6.25 전쟁이 있은 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는 반공의식에 무장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뭐 그냥 생활 속에서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자식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 공산주의라는 건 이제 저 멀리 이제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80년대에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상, 주체 사상이 서서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주도 세력이 뭐냐면 82학번입니다. 제가 몇 학번이냐고? 65살인데 79학번, 79학번. 그런데 내 80, 80, 81, 82, 내 3년 뒤, 내 대학교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왔던 그들이 지금 주사파의 1세대인 거예요.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 사람이 이제 막 그 북한의 대남 혁명 사상을 소책자로 만들어 퍼뜨리고 하면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85년부터 말부터 86년부터 막 완전히 대학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양키고홈, 6.25 전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고마운 나라다.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것도 미국이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것도 미국이고, 6.25 전쟁이 해가 우리가 적화위기에 있는데 그거를 막아준 것도 미국이고, 너무 미국은 고마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들어와서 서서히 그 주사파들이 등장하더니 그때 86년도 3월 달부터 드디어는 막 미국을 완전히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막 일기 시작한 거예요. 양키고홈. 그 다음에 미국은 민중의 철천지 원수다. 양키 놈들의 억압사슬을 개부수다. 뭐 미제의 심장부에 칼을 꽂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89년도인가 그 즈음이에요. 이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경희대예요, 경희대. 문재인이 나왔던 경희대. 경희대 앞에다가 지금 성조기를 그려놓고요. 그러면 대문 앞에, 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성조기를 땅바닥에다 그려놨으니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미국은 밟혀줘도 마땅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 대학가는 완전히 이런 주사파의 세상에서 그야말로 북한과 같은 그런 속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다고요. 아침에 등교를 하면 일단은 어제 북한 방송에서 무슨 지령을 내렸는지 그걸 다 또 토의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전대협 세대, 또 90년대 들어와서 한총련 세대, 이런 세력이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뭐냐면 위수김동, 친지김동, 뭐 그냥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이런 어떤 것도 구호를 외치면서 대학을 다녔으니 그들이 지금 30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을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될까요? 90년도에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서 우두순처럼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앞으로 미래에 위협이 될 건지를 모르고 그냥 방치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공산주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공산주의 위험 아래 놓여 있다고 말을 하지도 않고 어느 정치인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다음에 지식인도, 대학 총장도 아무도 공산주의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 저는 오래전부터 해서 18년 동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종북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닥칠 거다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종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종북이라는 용어를 안 들어보신 분. 그거 제가 2008년도에 촛불 시위 이후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을 깨우려고.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종북이라는 말을 내가 그 책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종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제안해서 그때부터 퍼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만들어서 퍼뜨렸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개념에 따라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용어들이 앞으로 반드시 체제전쟁, 사상전쟁을 하는데 유용할 거다 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은 근자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또 80년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으로 거슬러 가서 얼마부터 이미 이 공산주의와의 반공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됐냐 하면 10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 이 땅에 러시아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는 1918년 이동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한인사회에 있다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임시정부로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닌의 공작금을 받고 침투를 해가 국무총리까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땅에, 우리 민족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됐고, 해방이 된 후에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느냐, 자유민주주의 반공국가를 만드느냐를 두고 치열한 체제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미국과 이승만에 의해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6.25 전쟁,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80년대 또 대학가에서 저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줄기차게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바로 이제는 6.25 전쟁처럼 무력 남침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미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합법적 형태를 띤 공산화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막았겠지만은 진보다, 민주다, 평화다, 복지다, 그 다음에 여성 인권이다, 환경이다, 막 이런 포장을 하고 달라드니까 국민들이 싹 속아가지고 다 우군을 말아준, 지지해준 탓으로 그들이 합법적 방법으로 총선에서 188석의 거대한 야당을 주도하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 이제는 양의 탈을 벗고 이제는 막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이 체제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종을 울렸어요. 양동환 교수님이라는 분은 저를 사상적인 이 어떤 학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1988년도에 얼마나 빨라요. 주사파들이 이제 민주화의 어떤 기술하고 이제 막 환호성을 올리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어떤 87년 헌법을 바꾼 주도 세력이 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막 완전히 물밀듯이 밀려들 때 양동환 교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건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기를 빠뜨릴지 모른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리 국민들로 말하면 진보 세력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혁명 세력인데 포장을 싹 해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들의 문건을 보면서 이랬어요. 그때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목은 우익은 죽었는가 라는 글이었어요. 우익은 죽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우익이라 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좌익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익은 죽었는가? 좌익은 저렇게 날뛰고 주사파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우익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건을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좌익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 것인지 한 세대가 얼마쯤이에요?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죠. 한 세대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런 사태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이 나라의 우익이 현재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이 지금 주사파와 같은 종북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계속 이렇게 득세를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나라에는 처음에는 좌익과 제휴하는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1975년도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이후 때 캄보디아에서 공산화되면서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다 뭐냐면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제 지상 낙원을 만든다면서 부자들을 다 죽인 거야. 죽여가지고 손 잡아보고 부드러운 사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저거는 부르주아네 하고 죽이고, 피아노를 배웠다 한 부자라고 죽이고,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도 죽이고, 막 다 죽였어요. 지식인 교수 다 죽이고. 지금 캄보디아에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200만 명 죽을 때 그 해골들이 다 지금도 전시대에 있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킬링필드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캄보디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우익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 능력과 지식과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바로 캄보디아의 어떤 저렇게 백골이 되고 만 캄보디아의 어떤 우익들처럼 허망한 꼴을 안 당하려면은 반드시 우익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볼 때는 현재 제가요 이미 18년 전부터 종북 세력이 위험하다 했고 이번 지난 총선 때도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 지금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하는 마지막 선거일지 모릅니다. 빨리 깨어났어요. 내가 이 소책자를 가지고 나누면서 국민들한테 이걸 해가 나누기 운동을 합시다. 또 부자들한테 이야기 봤어요.
좀 돈을 주세요. 이걸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완전히 살포를 합시다. 한 몇백만 권 확 살포하면 분위기 확 바뀝니다. 그래도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발적으로 100권씩, 500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한 14만 권을 배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은발의 오줌 누기지. 나는 그래서 야, 우리 국민들은 참 아둔하구나. 미리 우리 사태를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선동하는 사람 말을 참 잘 듣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당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대한민국이 왜 지금 현재 입법부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 과정이 얼마 걸리면 20년 걸렸어요. 20년. 북한이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과 이제 햇볕 정책을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북한이 이제는 무력 침략이 아니고 합법적인 정당을 침투해서 합법적인 선거라는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어떤 종북 세력들한테 이제 간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군화를 시키고 힘을 실어주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령을 내렸냐 하면은 민노당을 장악하라 하고 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 공작기관에서 남한 종북 세력들한테 민노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고요. 그 지령에 따라 9월 달에는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충북 괴산군에 가면 보라몬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종북 세력들끼리 모였습니다.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북한에서 이런 지령이 내렸는데 민노당을 장악하라고 하는 지령이 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행동 방향을 정할지 그걸 회합을 했어요. 해서 결의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민노당으로 대거 들어가서 3년 안에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겠다. 두 번째, 이 당권을 장악한 민노당을 근거로 해서 세력을 확장시켜서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종북 정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2012년도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좋아.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는 건 좋은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2012년 대선에서 종북 세력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정권을 잡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세계에서 학벌이 제일 좋고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종북 세력이 저가 정권 잡는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놀라웠어. 나도 속았으니까. 진짜 이들이 2001년도 12월부터 민노당으로 막 들어가더니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고 그때 총선에서요. 민노당이 국회의원을 10명을 당선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당은 한나라당이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25% 지지가 나오고요. 민노당이 24% 지지율이 나올 정도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 2000년대 국회의원 하나도 없었던 신생정당을 가지고 3년 안에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민노당 안에 이제는 북한이 또 1심이라는 간첩단을 통해 가지고 그 막 이석기라고 알아요?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당권을 그 사람들이 장악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2011년도 좀 딱 됐는데 왕재산이라는 간첩을 통해서 또 이제 총선 대선의 선거 전략을 또 제시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민노당을 통합진보당으로 만들어라. 그래가 진보당을 만든 후에 민주당하고 야권연대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라. 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앞선 이끄는 민주당은요,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하고 거의 삐까삐까하고 오히려 이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통진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막 사기를 치니까, 이야, 이게 좋은 정당인 줄 알고 국민들이 막 지지를 해가 총선에요 10.3%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10.3%. 국회의원이 13명이 됐어요. 이석기를 포함해서. 그 10.3% 이르는 통진당과 한나라당과 막상막하인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딱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나서 야권 연대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끝났다.
그때 제가 대한민국이 이제 끝장났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 왜? 2012년도 5월 달에 통진당 그 비례대표를 뽑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막 내부에 투쟁이 일어나고 난리 구슬치기는 바람에 그게 언론에 다 노출이 돼가 통진당이 막, 야, 이거 종북정당이네. 야, 1심에 간첩단하고 연결되지, 왕재산하고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때 국민들이요, 10.3%의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지면서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깨지면서 그 모든 게 어그러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통진당이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석기가 이끄는 아로 지하혁명 조직을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제 2014년 다음 해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조치됐어요. 이건 위헌정당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종북 세력, 통진당이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구나라고 다 생각할 때 세월이 흘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세력이 성남에 있는 이재명과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민노총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갔다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통진당이 그 세력이 해산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통진당도 해산됐는데 저 사람들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 세력들이 성남으로 갔다가 이재명과 함께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낙연 후보하고 대통령 후보로 경선할 때 통진당 세력이 왕창 들어온 거야. 왕창 들어와가지고 그때 민주당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뺏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려. 통진당 세력이 이제는 그야말로 옛날에는 민노당만 장악했는데 이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먹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서 왕창 더 들어온 거야. 얼마나 더 들어왔냐?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당원이. 100만 명을 일시에 당원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당원이 얼마냐 하면은 진성당원 아니지 권리당원이라고 돈 내는 당원이 지금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인데 그러면 2008년도 9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돈 내는 권리당원 숫자가 얼마냐 하니까 한 2만 8천 명 정도 됐어요. 2만 8천 명 됐던 당이 지금 이재명 체제에 들어서 250만 명이 된 거야. 돈 안 내는 당원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당원이 500만 명인 나라는 전 세계 1등. 그러니까 그때 100만 명이 이재명 대표가 됨과 동시에 100만 명이 왕창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당이 완벽하게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100만 명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 어디 있을까? 그럼 제가 볼 때는 민노총밖에 없습니다. 민노총. 민노총이 지금 누가 장악했냐?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양경수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종북 단체고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민노총, 이미 간부가 북한 간첩질을 하다가 이번에 들통나가지고 지금 15년형 받았나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미 민노총은 종북정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민노총이 16개 산별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노조 안에 입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 정교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산업계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고 병원 노조까지 다 들어가 있지. 택배 노조, 그 다음에 마트 노조까지 다 들어가 있지. 이제 이 민노총에 의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민노총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직까지도 지금 민노총과 연결된 세력이 대통령 지금 잡은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민노총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모든 법조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문화 모든 분야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어서 지금 일당 독재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면 민노총 하면 아 이건 노동단체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들이 완전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고 있다고. 이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일당이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공천까지 완전히 그들이 주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과거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제는 통진당입니다. 한총련 같은 이게 간첩 종북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국민들에게 국민들 여러분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알려주고 지금 자기는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들 밖에는 없습니다. 국민들. 이제는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들까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법을 가지고 이거는 위법이니까 안 되겠지. 이제 그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올바로 재판을 안 해줄까? 그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장악당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는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항권이라 하는 게 막 가지고 이게 혁명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깨워서 이 지지율을 있잖아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한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올라가 있나 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에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60%, 70%까지 가면 이거는 더 이상 그들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국민 지지를 높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50%, 60%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민들, 저건 아닌가 봐 해가지고 지지가 떨어진다고요. 국민 저항권은 투쟁한다는, 그게 지금 현재 위기 상황 그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항한다는 뜻이지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저항 행사, 3.1운동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 각성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국민들을 깨울 것이냐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하는 이 거짓 양의 탈을 벗기는 겁니다. 양의 탈을 벗기고 늑대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그들은 정말로요 이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진보다 민주다 이런 거로 포장하지만 환경 문제다, 인권 문제다, 여성 인권 문제다, 민족이다, 통일이다, 평화다, 반일이다, 재벌 비판한다, 노동자를 위해 준다, 농민을 위해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포장수를 가지고 하나만 딱 쏘가도 쑥 그들의 진짜 안에 들어가도록 사기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용어,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선동당하지 않는 분별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우리 사회를 이토록 망가뜨린 것은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은 뭐냐 하면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입니다. 진보 보수.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를 때 지금 진보냐 보수냐 이걸 가지고 자꾸 프레임을 나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나쁜 프레임입니다. 왜 나쁘냐? 제가 지금 ROTC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지금 군인이 되려고 장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더니 60%가 들더라고요. 진보.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더니 10%밖에 안 들어요. 젊은 청년들이 보수라 그러면 다 싫어해. 진보라는 말은 좋아. 왜? 나아갈진 걸음부. 뭔가 좀 발전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좋아 보여.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에 보니까 진보가 좋은 것 같아서 들었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진보 세력이란 말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모태동도 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은 공히 자기를 진보 세력이라고 부른다. 미국 사람들은 안다. 트럼프도 알아요. 프로그레시브, 진보라 그러면 저거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구나 하고 아는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모른다. 딱 그래 이야기했어요. 왜 진보라 불렀냐 하면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로 가는 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진보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는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왜 공산주의를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나,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니냐. 안 된다. 딱 그러고 나서 내가 물었어요. 자,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5분 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5분 안에. 이 진보라는 말이 좋은 세상을 꿈꾸는 세상의 사람들을 아니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구나 알더라고요. 생각해봐라. 진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수는 뭐야? 그러니까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 꼴통이지, 퇴보 세력이지. 왜? 진보를 거부하는 게 퇴보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퇴보 세력인데 어떻게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도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이거야말로 보수 진보라는 말은 좌익들이 만드는 거다. 90년도에 만들어 퍼뜨렸는데 우리는 그것도 뭔도 모르고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일시에 진보 텐트에서 사람들이 왕창 다 뛰쳐나오더라고요. 왜? 그들은 속아서 들어간 바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뛰쳐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2030 세대들이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왕창 지금 뛰쳐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게 보수라는 게 수구꼴통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을 지금 체제를 지켜야 되는 같은 동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축소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떤 프레임으로 해야 되냐? 이제 보수 진보 안 된다. 보수라는 거는 여론조사에 보면 25%밖에 안 나와요. 그 우파 좌파는 어떠죠? 우파도 25%, 3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자. 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는 사람이다. 손 들어와 그랬더니 다 들어요. 80%, 90%가 다 듭니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세력 싫어, 나는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렇게 나눴더니 혼동이 없어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사이에 중도도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이에서 나는 대한민국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혼미한 경우가 없어요. 딱 이렇게 결정돼요. 8대2, 9대1. 대한민국 세력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청년들이 제대로 한다. 이 진보보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만 난다면 대한민국 체제비결이 일순간에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 대세 반대세라는 캐치프레이즈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왜? 청년들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요 요새 유명세를 치고 있어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 알아요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 조정진 사장이 지금 내하고 사람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내가 국정원 27년간 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조정진 대표가 국정원 출신이다, 27년간 근무했다, 반대세 비밀을 만든 저자다 그랬는데 그게 전데 조정진 대표가 나를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워낙 뜨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 책을 내가 2009년도 4월 달에 출간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세 반대세라는 이 프레임을 좌파 교수가 책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프레임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서울대 교수야.
서울대 교수인데 나도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스스로가 뭐냐면 내가 대세인가 반대세인가, 대한민국 세력인가 반대한민국 세력인가를 내 스스로가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에는 진보 세력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는데 갑자기 내가 혹시 반대한민국 세력 아니야? 대한민국 반역 세력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무서운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우파냐 좌파냐 중도냐 뭐 이런 어떤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싹 사라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은 하나다, 우리는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지금 중학생들이 이 프레임을 보고 책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대세 반대세 그런 정의였다 그러면서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좌익 우익 등 모든 사상적 용어들의 의문점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해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먹는 대세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을 깡그리 부정하는 반대세들, 이 얼마나 명쾌한 해석인가.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너무나 감명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너 뭐야? 그럼 모르겠는데요. 근데 너 대한민국 긍정해 부정해? 대한민국 좋아하죠. 바로 그냥 딱 나오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국가 개념으로 하면.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진보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지식인 소리를 못 들을 것 같고, 민족의 이름으로 내세운 깃발 아래 서서 목청을 높이지 않으면 민족의 죄인이 된 것 같은 어리석은 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다. 국민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은 뭐냐? 체제전쟁입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어디에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북중러 공산 진영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한미일 자유민주 진영에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국제전적인 이념전쟁의 어떤 결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이제 그 선택을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중국과 북한으로 갑니다. 이제 미국과는 떨어집니다. 이제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요? 모르면 그 모른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공산체제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체제 줄다리기입니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가 너무나 현실이 뭐냐면은 우파 진영은 연세 드신 분밖에 없어. 그 다음에 저쪽은 보면 좌파 정치 세력에다가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민노총, 정교조, 신문방송 모든 게 잡아당기는데 우리 쪽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민간인들이 좀 당길 수밖에 없는, 이제 지금 이 상태로서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전에부터 그랬어요. 이 게임은 이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민간 단체가 당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한계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냐? 대통령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바로 끌려나가는 이 단계까지 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지금 데모해야 돼, 공부해야 되느냐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8년 동안 시위를 했지만 그 시위로는 안 됩니다. 5분 안에 1시간만 제대로만 알면은 다 그들의 급소를 아는데 공부 안 하고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산주의는 뺄갱이들은 내가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이렇게 그런 옛날 구닥다리 스탈린식의 공산주의로는 안 됩니다. 이미 포장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동성애 차별금지 모든 형태로 가식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50% 이상을 다 선동을 해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 방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기본서 반대세,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이 아이고 요새 얼마나 인기인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데모할 때는 하루에 한 권도 잘 안 팔, 한두 권 나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요 100권씩 나가 하루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뭘로 공부하냐?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인데 그 체제전쟁의 실상이 뭐냐? 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체제전쟁이다. 두 번째, 적은 누구냐? 공산주의 중에서 종북 세력이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내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말한 거예요? 반대한민국,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종북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그들의 전략 전술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익혀서 싸워야지. 급소를 쳐야 되는 겁니다. 급소를. 그냥 어영부영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시위장에 나와가지고 장군들이 4스타, 3스타, 2스타 장관했던 사람, 무슨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야. 나와야 되지만 그들이 뭐냐면 사상적인 어떤 이론의 무장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상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그냥 시위장에 나타 이게 깃발 드는 거로서 다 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20대, 30대, 10대 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실체와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노인 어르신네들이 열심히 한 거는 아주 참 훌륭하고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을 할 때는 무력전도 마찬가지지만 사상전 할 때 더더군다나 이 내비게이션, 이 우리가 참여하는 어떤 전사들 모두에게 동일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야 어떻게든 일사불란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군에서도 전쟁할 때 반드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동일한 교범으로 동일한 그 교관에 따라서 똑같은 훈련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가듯이 사상전을 할 때도 동일한 교범으로 동일한 훈련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책자들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쟁을 사상전쟁을 함에 있어서 다 모아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범이라도 같이 읽고 이것을 나누면서 서로 토의하면서 이 방향을 급소를 찾아가지고 종북 세력의 실체를 이웃들에게 알리고 친구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돌파될 수 있다. 단지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들한테 성질내지 말고 모른다고 막 화내지 말고 다정다감한 얼굴로 그들을 감정적으로 우군화를 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이 어떤 전쟁을 우군을 점점점 넓혀서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50%에서 60%로 70%로 80%로 이제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의 실체를 완전히 알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이 운동에 국민들이 다 동참해야 된다.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앞으로 여기서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유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무너지고 온 아시아도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이 바로 세계로 전파되는 어떤 그런 주역이 될 것이 세계의 진짜 어떤가는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교회는 지금 변종공산주의에서 막 지금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네오마르시즘 동성애 차별금지 막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동성애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뭐냐 모든 다양한 변종공산주의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우리가 장착함으로써 그거는 자연스럽게 같이 없애야지 동성애만 막으면 된다는 그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속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방어할 수 없다. 이제 종교분리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교회가 사상전선,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전법으로 나가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바로 이 군포제일교회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